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사출 금융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산 실무 이론으로 양산이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사출금융 구조와 성형 분량, 플라스틱 성형 공법, 사출 성형 공정의 이해, 제품 개발, 양산 프로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3일차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출금융 구조와 성형 분량, 금형의 정의. 금형이란 소재를 소성, 전연성, 유동성 등을 이용하여 부품 등을 성형 가공하여 반복, 대량 생산에 이용되는 도구로서 형, 다이 앤 몰드라고 합니다. 금형의 특성과 제품과의 관계. 제품의 생산 기술을 좌우하는 원천 품질의 모체라고 할 수 있고요. 금형 제작은 기술의 핵심 요체가 되는 사업으로 금형 자체의 코스트보다는 제품의 토탈 코스트 다운에 역점을 두어 제품 경쟁력 향상에 가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금형의 종류. 사출 성형용 금형, 2단 금형과 3단 금형이 있고요. 압출 성형용 금형, 압축 성형용 금형, 블러우 성형용 금형, 진공 성형용 금형이 있습니다. 자, 금형의 정의. 성형품에 필요한 모양과 치수 정밀도를 줄 수 있는 구조일 것. 성형품의 다듬질이 불필요하여 2차 가공이 적을 것. 성형 능률이 좋은 금형 구조일 것. 내구성이 있는 구조일 것. 제작 기간이 짧고 제작비가 싼 구조일 것이 금형의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금형에 필요한 기능, 캐비티부. 요 캐비티부는 얻고자 하는 금형 내의 제품 형상과 구간을 나타내는 구간이고요. 유동기구, 금형의 스프루 런너로부터 캐비티까지의 수로를 유동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부, 금형의 온도를 조절 가능한 냉각 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젝터 기구, 성형품을 금형으로부터 빼기 위한 기구이고요. 금형 고정부, 금형의 성형기계에 부착하기 위한 구간입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성형기나 이런 그런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2단 금형의 구조, 2단 금형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3단 금형의 구조. 자, 2단 금형의 구조와 명칭. 2단 금형은 고정 설치판과 고정축 금형판이 있고요. 상온판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1, 2차에 설명드렸던 제품에 언더컷이 있어서 언더컷 처리를 할 때는 여기 요 부위, 요 변형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슬라이드가 나와 있는 거고요. 요 부위가 변형 밀핀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고정축이 금형이 열리게 되면은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제품이 빠지는 그런 현상을 그렇게 제품을 추출하는 그런 방식의 2단 구조 형식이라고 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품이 열리게 되면 제품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2단 금형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단 구조의 명칭. 3단 구조는 2단 구조와 다르게 플레이트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런너 스티퍼 플레이트라는 것이 있고요. 이 런너 로크 핀이 따로 있어서 나중에 런너 로크 핀이 있는 부분이 함께 떨어짐으로 해서 게이트 부위 사상이 필요하지 않게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단 구명이 좀더 제품 사출하는데 좀 더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또 할 수 있고요. 또 그렇다고 2단 금형이 나쁜 건 아니고요. 그 2단 금형이 되지 않는 3단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그 제품들은 3단 금형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단 구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3단 금형의 구조 명칭. 3단 금형을 이제 제품을 추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런너와 로크핀 별도의 스트리퍼로 인해서 탈착이 되고요. 제품은 따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동작 순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 금형의 동작 순서. 지금 여기 고정판에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수지가 들어가서 안으로 쭉 차서 이런 식으로 제품이 완료가 되면 제품이 열리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 금형의 작동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형이 움직이고 빠지고 들어가서 움직이고 이젝트 핀이 밀어서 제품을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 2단 금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 금형의 동작 순서. 3단 금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이 수지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런너 로크핀이 있는 구간을 지나서 핀포인트 게이트를 통해서 제품이 안으로 충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충진되게 되면 제품이 냉각이 돼서 다 굳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게이트와 스프루와 게이트 있는 부분을 제품을 따로 이젝트로 추출을 해서 제품을 추출해내는 그런 방식을 3단 금형 구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략하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형이 열리게 되면 스트리퍼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이 스트리퍼 플레이트에서 런너와 게이트가 떨어지고 제품이 주위에 추출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에 금형이 가서 이젝트 핀이 움직이게 되면 플레이트가 움직이면 제품이 떨어지는 그런 그런 그 동작 구조를 갖는 게 3단 금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프루, 런너 및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루, 금형의 입구부에 위치하여 가소와 응용된 수지를 런너 게이트를 통해 캐비티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런너, 스프루와 게이트 사이에 용융수주가 흐르는 길이며 가급적 유동 저항이 적고 또 냉각되기 어려운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굵게 그리고 단면 형상을 진원에 가까운 형상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굵게 하면 성형성은 쉬워져도 런너 수지량이 증가가 되고 고화 시간이 길어져서 성형 사이클이 저하되어 원가 상승을 가져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런너는 압력 전달 면에서 단면적이 크고 열 전달 면에서는 외주가 최소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게이트의 종류. 다이렉트 게이트, 사이드 게이트, 오버랩 게이트, 서브마린 게이트, 커브 게이트, 핀포인트 게이트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만 제 기술을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이렉트 게이트. 성형품의 스프루에서 직접 충진되는 게이트를 말합니다. 스프루의 입구 지름은 노즐 구멍 지름에 좌우되며 노즐 구멍 지름보다 0.5에서 1mm 정도 크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다이렉트 게이트입니다. 자, 사이드 게이트. 다수의 성형품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이트라고 보셔도 되고요. 성형품의 측면에 직사각형 또는 반원형의 주입부를 설치하므로 사이드 게이트라고 합니다. 장점. 단면 형상이 간단하므로 기계 가공이 쉽습니다. 또 게이트의 치수를 정밀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 거의 모든 수지에 적용이 됩니다. 단점. 성형품의 외관에 게이트 흔적이 남는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사이드 게이트 요 런너고 이 게이트를 통해서 요 게이트로 빨간 부분이 제품입니다.
자동 부품이 제품이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충진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충진을 시키고 나면 나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뭐 니퍼나 칼로 제거를 하는데, 제거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외관에 제거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처리한 부분이 약간 좀 애로 사항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마이너스 커팅을 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지 이 제품 사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마이너스 커팅이라고 해서 제품보다 더 안쪽으로 깊게 잘라내는 그런 방식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자, 오버랩 게이트. 성형품에 플로우 마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드 게이트를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제품에 조금 오버랩 시켜서 이렇게 게이트를 완료시키는 거고요. 이것도 물론 당연히 이쪽을 잘라내야지 제품 형상이 완전한 이런 제품 현상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밑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마 게이트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나중에 금형 리포트를 받으실 때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머린 게이트. 사이드 게이트는 금형이 파팅 라인 면에 있는데 대해 서브머린 게이트는 터널식으로 잠입해서 보조 리브 등을 통해 캐비티로 주입되는 방식으로 터널 게이트라고 합니다. 지금 제품에 있으면 양옆에 사이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뭐 파팅 라인이 이쪽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게이트를 놓음으로 인해서 제품의 그 게이트 자국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서브머린 게이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스, 이런 보스나 그런 부분 옆자리에 이 그 게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제품 측면에 게이트 자국이 나지 않아서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수지의 흐름이 좀 안 좋거나 이럴 땐 그 사이드 이런 게이트보다 이런 수지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어떤 게이트를 정확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표면이 트러블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금형하시는 분하고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제품을 금형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커브 게이트. 서브머린 게이트와 유사하며 제품의 배면에 직접 주입하는 게이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브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안쪽에다가 집어넣는 거고요. 일명 코끼리 게이트라고도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이트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성형을 해서 이젝팅을 쳐서 제품을 추출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도 게이트의 그 수지에 좀 유동 들어가는 그런 그것들을 잘 감안해서 게이트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핀포인트 게이트. 아까 제가 3단 금형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게이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성형품의 중앙에 게이트를 설치할 경우에 사용되는 원형의 게이트인데 닷점 게이트로서 이동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징. 게이트의 위치가 비교적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부분에서의 잔류 변형이 적습니다. 다수의 빼기의 경우 게이트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습니다. 수용 면적이 큰 성형품 또는 변형하기 쉬운 성형품에 닷점 주입하면 효과적입니다. 금형의 형계를 의해 자동 절단이 가능하고 성형품과 러너를 따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핀포인트 게이트입니다.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윗면에 게이트로 그 수지를 주입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3단금이 위 부분이 똑 떨어져 나가서 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형상의 제품만 남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단면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핀포인트 게이트를 하게 되면 이런 성형품이라고 하면은 제품에 이렇게 홈을 파서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서 수지를 집어넣고 이쪽 부분이 똑 따지게 되면 제품은 이렇게 따진 형상, 이런 형상으로 파진 아주 크지 않은 그런 형상으로 제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예 게이트 그 형상이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부위에 위에서 봤을 경우 이렇게 큰 제품이면 이쪽,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를 핀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주입을 해서 성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다수 그냥 왜 다점을 주입해서 하면 효과적이다. 뭐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가능하다라는 말을 기재를 해놓은 거고요. 자, 사출 성형 불량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출 성형 조건에 의한 것, 제품 성형에 의한 것, 금형에 의한 것, 사출 성형기에 의한 것, 재료에 의한 것이라고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혹시 제가 말하는 게 좀 빠르다 싶으면 채팅에 한번 채팅으로 빠르다고 말씀을 좀 쳐주세요. 자, 성형 불량 종류 및 발생 원인. 웰드 라인이라는 거가 있고요. 플래시, 미성형, 수축, 기포, 플로우 마크, 실버 스트릭, 블랙 스트릭, 제팅 마크, 휨, 크랙, 표면이 흐림, 뭐 이런 식으로 성형품의 종류, 불량 종류들을 기재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웰드 라인. 웰드 라인은 응용수지가 게이트를 통과하고 캐비티 내에 홀이나 2개 이상의 분류된 흐름이 다시 합류할 때 서로 완전히 융합하지 않고 실 모양의 가는 선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금형 구조상의 원인, 런너, 게이트가 너무 작을 경우에 게이트에서 웰드부까지 거리가 긴 경우, 그리고 금형의 가스페이가 불량일 경우, 사출 조건상의 원인, 수지 온도나 금형 온도가 낮은 경우, 그리고 사출 속도가 느린 경우에 이런 웰드 라인이 발생이 되고요. 자, 웰드 라인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라인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라인들. 이게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전부 라인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지가 원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으로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수지가 퍼지겠죠. 퍼지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서 양 옆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라인이 생기는 거를 웰드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웰드 라인 설명드렸고, 플래시. 금형의 파팅면, 부시, 이젝트 핀, 슬라이드의 앞절면 등의 금형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틈새에서 용용 수지가 흘러 들어감으로써 성형품의 여분의 수지가 붙어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주 원인은 맞춤면, 앞절면 등의 금형 불량, 형체력의 부족, 수지 유동성이 너무 좋을 때, 그리고 공급량이 과다할 때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플래시. 이렇게 제품 파팅면에서 수지들이 쭉 삐져나와서 이렇게 성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금형 용어로 플래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충진이 되는 부분이 더 파팅면보다 다른 게 나와 있는 그런 거를 플래시라고 합니다. 자, 미성형. 미성형이란 수지의 점도가 높고 유동성이 나쁘기 때문에 캐비티에 완전 충전되지 않고 냉각 고화되는 현상입니다. 금형 구조상의 원인, 수프루, 런너, 게이트가 너무 작을 때, 사출압, 수지 온도가 낮을 경우, 사출량 부족의 경우, 사출 속도가 느린 경우, 금형 온도가 낮거나 국부적인 냉각이 일어날 경우, 성형기의 용량 부족일 경우, 공급 능력이 부족할 경우. 자, 보면 원인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뭐 사출 속도가 느리다거나 빠르다거나 사출량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형 전문가도 필요하겠지만은 사출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출 전문가가 사출을 하면서 그 사출 조건을 정확하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표면이 굉장히 좋냐 아니면 아까 나온 그런 트러블들이 많이 나오냐가 갈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출 경력이 있는 분에게 사출을 해달라고 해서 사출 조건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미성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형상처럼 수지가 와서 전부 다 성형이 된 다음에 굳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뭐 압이 작거나 뭐 빠르다거나 느리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성형이 되지 않고 미성형의 상태로 제품이 굳어버리는 것을 미성형이라고 합니다. 자, 수축.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죠. 싱크마크. 뭐 리브가 두꺼우면 수축이 발생하고 싱크마크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1일차에 말씀을 드렸어요. 싱크마크는 제품의 두꺼운 부분이나 리브, 보스 등의 외측면이 불충분한 냉각 때문에 충분히 안정되지 못하는 냉각 능력에 의해 바깥쪽 층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금형 구조상의 원인. 스프루 런너 게이트가 작을 경우, 금형 온도 조절이 부적합할 경우, 사출압이 낮은 경우, 유지시간이 짧은 경우, 조정 불충분한 경우, 두꺼운 부분이나 굵은 리브가 있을 경우, 이거는 제가 1일차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제품 현상의 원인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금형 기술자나 사출 기술자들한테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1일차에서 설명드릴 때 수축이 나지 않게 잘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부분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번, 2번 부분은 사출이나 금융기술자들이 해결이 가능하고요. 3번은 기구 설계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리브 주위에 싱크마크 쭉 수축이 빨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 부분도 다 리브 있는 부분에 수축이 빨려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스나 리브 있는 수축이 빨려서 제품이 이렇게 나오면 제품이 되게 퀄리티가 떨어지고 불량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기구 설계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기포. 기포 현상은 싱크마크의 발생 원인과 유사합니다. 다만 성형품 내부에 공동이 생기는 점이 다릅니다. 발생의 주 원인은 저온 금형에서 성형품의 표면을 갑자기 냉각시키면 수축이 내부에서 표면을 향해서 되기 때문에 수축된 만큼 공동이 되어 중심부 가까이에 생깁니다. 자, 이렇게 수축과 좀 비슷한 현상으로 생기는 걸 기포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사출 나중에 제품을 설계를 해서 사출을 뽑으면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원인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플로우 마크. 플로우 마크는 게이트를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의 표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수지 온도가 낮고 그리고 점도가 높은 유동성이 좋지 않은 수지가 캐비티에 접촉하여 반고화 상태에서 압입되어 들어가면 흐름이 직각 방향이나 무늬가 생기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게이트로부터 성형되는 시점에 점도가 높은 수지를 분산시켜 외관에 발생하는 플로우 마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도 금형 사출 기술자들과 말씀을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이트가 필요 이상으로 냉각되는 경우, 사출 조건의 원인, 수지 점도가 높은 경우, 금형 온도가 낮은 경우, 사출 속도가 느린 경우, 자, 이런 여러 가지 거의 비슷한 경우로 원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제품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플로우 마커가 어떤 거냐? 자, 게이트에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항상 이게 이런 무늬들이 생기는 걸 플로우 마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마른 먹골로 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플로우 마크가 제품 현상이 되면 제품 표면이 NG가 발생을 하겠죠. 자, 혹시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잘 들리시나요? 한 번만 채팅창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좀 문제가 있어서 약간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버 스트릭. 실버 스트릭이란 재료의 유동 방향에 은백색의 줄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주로 원자재가 건조 불량에 의한 수분, 휘발분인데 그 밖에 수지 열분해, 공기 말려드는 것, 게이트가 너무 작거나 수지 온도 및 금형 온도가 낮은 경우의 등등이 있습니다. 원인은 다 비슷할 거예요. 금형 고지상의 원인. 스프루 러너 게이트가 작은 경우,
금형 표면에 수분이나 유분, 이영재가 부착되어 있을 경우. 이런 이영재 부착되어 있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 사출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게 빼기고배가 안 돼 있거나 이러면 금형에 이 제품이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영지를 막 뿌려요. 이영지를 막 뿌려서 그냥 자기들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영지를 막 뿌려서 그냥 툭툭 빠지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 때문에 제품이 나중에 후가공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영지를 잘 많이 뿌리면 시사출을 하실 때 가셔서 이영지를 많이 뿌리지 못하도록 옆에서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사출 조건의 원인. 사출 압력이 높거나 속도가 빠른 경우, 수지 온도 및 금형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 수지의 열분에 의한 경우, 스크류 내에 공기가 혼입됐을 경우, 그리고 사출 원료상의 원인, 수지의 수분 및 추발분에 의한 경우가 이런 실버 스트릭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실버 스틱이는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늬가 공기 모양으로 이렇게 실버 스틱,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제품들을 성형을 하게 되면 나중에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제품을 개발하고 금형 트라이를 할 때 참관을 하겠죠. 참관을 해서 제품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성형 조건을 잡아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제품에 뭐 문제가 있는지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블랙 스트릭. 블랙 스트릭이란 성형품에 대한 흑갈색의 흐름 모형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출 성형기의 종류에 따라 뭐 체코프 뭐 밸브가 뭐 부착된 것과 역류 방지 등이 달린 것의 수지의 잔량이 남기 쉽고 이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형 구조상은 거의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프루 게이트 러너가 작을 경우, 그다음에 이영지가 부착되어 있을 경우, 수지 온도 및 뭐 금형 온도가 낮을 경우. 자,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스틱이라는 거는 이제 요런 이렇게 까맣게 타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팅 마크. 이 부분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성형 트러블이기도 하고요. 아까 같이 블랙 스트릭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런 제팅 마크나 이런 것들은 좀 빈번하게 수축, 제팅 마크, 뭐 미성형, 웰드라인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좀 빈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출 트러블이에요. 제팅 마크란 성형품의 표면에 게이트로부터 리본 모양의 흐름 모양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게이트 위치의 적당성, 너무 작은 것과 사출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이렇게 게이트에 있는 부분에 제팅, 이렇게 뱀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제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리본 형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그냥 뱀이 지나간 현상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팅은 이런 그 표면에 트러블을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휨 변형.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출 트러블이고요. 휨이나 변형은 성형품 각부 수축률의 차이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비광화 그레이드에서는 분자 배양 관계로 흐름 방향, 유리섬유 강화 그레이드에서는 유리섬유의 배양 관계로 흐름과 직각 방향의 수축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형구조상의 원인, 냉각이 불균일할 경우, 게이트 위치가 부적당할 경우, 게이트의 크기가 과소한 경우, 사출 조건은 금형 온도 차이에 의한 경우. 제품이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이렇게 휘는 거. 자, 이렇게 제품이 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품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리브가 필요하겠죠? 리브가 필요한데, 이제 뭐 제품이 보강을 리브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간 돔 형식으로 설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1일차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리브나 이런 보강 부품들이 없으면 제품이 크고 얇고 길수록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설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랙이란 성형품의 일부가 표면에 금이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큰 원인으로는 잔류 인력에 의한 경우, 외부
응력에 의한 경우, 환경 응력에 의한 경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잔류 응력에 의한 경우, 캐비티 과충전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균일한 살두께에 의한 경우, 균일하게 살두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행시 발생하는 경우, 다 굳지 않았는데 이젝트 핀으로 치면 휨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굳어 있는 걸 치게 되면 크랙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인서트 주위에 발생하는 경우, 인서트를 집어넣고 사출을 따로 하면 이렇게 인서트가 박히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서트 부위에 이런 부위에 크랙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금형 온도가 부적당할 경우, 수지 온도가 부적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외부 응력의 경우, 성형봉의 형상 불량에 의한 응력 집중의 경우, 후가공할 때의 외부 응력에 인한 경우, 반복 진동 하중에 의한 경우, 열팽창 수축에 의한 경우, 환경 응력에 의한 경우는 화학약품에 의한 경우, 수별에 의한 경우, 재생재료 사용에 의한 경우, 자외선 열화에 의한 경우. 요거를 많이 사용하는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출을 하다 보면은 레진이 가격이 있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아까 3단 금형에 나왔던 아까 불량으로 나왔던 이런 제품들을 분쇄를 해서 이거를 다시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재사용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제품에 크랙이 발생하거나 성형 트러블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만약에 그 제품을 진행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보고 하셔야 돼요. 제품에 문제가 많거나 설계를 하기로 봤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인데도 제품 트러블이 많다. 그런 재설 경우를 사용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건 업체에서 숨기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형구조상의 원인. 금형이 빼기구배 부족으로 인한 경우, 빼기구배가 안 좋으면 제품을 이젝팅할 때 심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크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출 조건의 원인, 캐비티 과충전에 의한 경우, 금형 온도가 부적당한 경우, 제품 형상의 원인, 불균일한, 또 나오네요. 불균일한 제품 두께에 의한 경우, 인서트 주위에 발생하는 경우. 자, 이렇게 쭉 여기 안에 크랙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서트 있는 부분에. 그리고 이렇게 깨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아예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게 됩니다. 표면의 흐름. 제품의 표면은 금형의 표면을 재생하기 때문에 금형 표면의 연마가 나쁘거나 금형면과 밀접성이 나쁘면 광택 불량이 되고 투명한 제품에서는 투명도가 저하됩니다. 금형 구조상의 원인, 금형의 연마 부족의 경우, 금형 표면에 방충제 등이 있을 경우, 사출 조건의 원인, 온도가 낮아서 수지의 열분에 의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이 금형 표면의 흐름이라고 하면 그때 1일차에서 동영상 보신 것처럼 고광택으로 쭉 하면 그 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라인을 보셨던 것처럼 헤어라인 모양을 금형 코어 캐비티 조에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이 사출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표면이 재생하기 때문에 연마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금형면이 정확하게 이물질이 껴있거나 그러면 제품에 NG가 나게 되는 거예요. 자, 플라스틱 성형 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출 성형. 압출 성형은 이렇게 금형이 있으면 제품을 쭉 주입하는 거예요. 길게 사이에. 그러면 압출 성형이란 파이프, 필름, 시트 등 봉상이나 판상, 동일 단면을 가진 성형품을 연속으로 성형하는 성형법입니다. 주로 열과습성 수지를 이용하고요.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요. 설비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설비 가동률이 높습니다. 네, 단점. 단점이 뭐냐면 지금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압출 금형으로 해서 쭉 길게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원통을 길게 뽑아내는데 이렇게 길게 뽑아낸 것들을 후가공을 이용해서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만약에 구멍이 있다면 또 이렇게 또 지그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후가공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거를 그냥 한 방에 금형으로
뽑아낼지, 아니면 압출 성형으로 해서 잘라내고 2차 후가공을 진행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할지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뭐, 긴 바 같은 것들은 압출 성형으로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옆에 하나의 구멍만 뚫어주게 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두세 개 뚫어줘야 된다는 거는 2차 그 후가공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비용 면에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공성형, 블로우 몰딩이라고 하고요. 공기의 주입에 의한 성형품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플라스틱 병, 저희들 PT병,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지를 집어넣고 안에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제품을 나오면 제품을 딱 따내서 잘라내면 제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공성형, 블로우 몰딩이라고 합니다. 자, 진공성형, 시트나 필름을 소재로 한 2차 성형법입니다. 시트를 금형 위에서 가열, 연화시키고 금형 내 공기를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왕구, 입체 간판, 냉장고, 내상 등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어떤 거냐면 제품이 이런 형상이 이렇게 있으면 시트를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열로 녹여주고 밑에서 진공으로 쭉 빨아들이면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형상이 나타나게 되면 나중에 원하는 칼금형을 제작을 하고 그 칼금형으로 빵 따서 제품을 완료를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시중의 제품의 블리스터, 뭐 애들 장난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블리스터 처리해서 이렇게 투명 안에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블리스터들을 이렇게 양쪽 접힐 수 있는 이렇게 접힐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 제품을 넣고 닫아서 초음파 영척으로 쭉 지져서 아마 제품에 성형을 포장을 해서 파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열을 가한 부분에 위에서 내려서 그 형상, 이 원하는 형상으로 드로잉을 하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반대로 내려서 밑으로 쭉 끌어당겨서 원하는 형상을 뽑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사출 성형, 원리, 용용, 흐르게 한다, 굳힌다. 간단하죠? 복잡한 형상의 제품 제작이 가능하고요. 정밀한 제품 성형이 가능합니다. 후가공이 용이하고요. 대량 생산에 가능하고 자동화에 의한 무인화가 가능하고 운전 유지비가 비쌉니다. 이거는 자동화를 하게 되면 좀 비싼 거고 대부분 수동화로 많이 사용들도 하고 자동화도 많이 하죠. 그 시험 제작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사출 성형품, 가소함의 형체. 지금 이 호퍼에 재료를 집어넣고 뭐 열을 가해서 녹이는 그런 단계를 가소함의 형체 공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충진, 녹아져 있는 거를 이 스프루를 통해서 재료를 집어넣는 그런 형상을 충진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료가 들어가서 굳혀지면 냉각 공정을 거치게 되고 냉각 공정이 거치게 된 다음에 제품이 이젝트 핀을 이용해서 제품을 추출하는 그런 단계를 사출 성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출 성형 공정의 이해. 자, 사출 성형의 정의 및 역사. 가열 용융된 플라스틱 재료를 금형, 몰드 내에 충진하여 냉각 후 성형품을 꺼내는 조작을 사출 성형이라고 합니다. 1872년에 하야트 형제가 질소섬유 성형 장치를 개발했다고 하고요. 87년에 존 하야트가 멀티 캐비티 몰드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사출 금형 프레스를 개발했고요. 1950년 초에 왕복 스크류 사출 성형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참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시대에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출 성형의 장점. 복잡한 형상의 제품 성형이 가능하고요. 높은 생산성,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화가 용이하고요. 노동비가 절감이 됩니다. 자, 사출 성형기의 구조, 사출 장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요 부분이 요 부분이 호퍼예요, 호퍼. 여기 뚜껑을 열고 여기다가 레진을 집어넣겠죠. 레진을 쭉 레진이 이렇게 쌓일 거예요. 레진이 쌓이면 이 가열 실린더에서 가열을 해서
이 레진, 그 레진들을 쭉 이쪽으로 밀어 넣을 겁니다. 그러면 쭉 밀어 넣으면 이 노즐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이 노즐 있는 부분이 스프로 있는 쪽으로 이제 레진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제품에 차겠죠? 자, 사출성인기 구조 형체 장치. 이 부분이 바이 플레이트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금형을 장착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금형을 장착을 해놓고 아까 여기 호포와 이 가열된 부분들의 노즐을 통해서 제품 수지를 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타이버가 이동을 하거나 이 부분들 밑으로 쭉 빠지게 이동을 하겠죠. 어, 그 PPT가 잠깐 꼬여있네요. 자, 사출 성형 공정. 재료를 성형교포에 공급합니다. 가열된 실린더 안에서, 이쪽으로, 가열된 용용대에 혼합됩니다. 그리고 가열된 용용수지를 고압으로 성형 내에 사출합니다. 이게 지금 그 슬라이드 쇼가 걸려 있어서 그러네요. 자, 성형품을 추출하고 새로운 사출 성형구를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만 재료를 성형기에 호포에 공급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열된 실린더 안에서 재료를 스프루로 이동되어 용융되고 혼합됩니다. 그 혼합된 걸 가열된 용융수지를 고압으로 금형내로 사출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 집어넣고 가열이 돼서 고압이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 일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고요. 성형품을 추출하고 새로운 사출 성형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제품이 이런 제품이 나올 때 수지를 집어넣고 그 수지가 밀려 들어가서 응고돼서 추출되는 거를 성형 사이클이라고 해요. 사출 성형 사이클. 이 성형 사이클이 나중에 다 원가 절감에 필요한 부분들이 되고요. 이 사출 성형 사이클을 뭐 2분, 1분 이런 식으로 성형 조건에 따라서 제품이 그 사출 성형 사이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를 통해서 사출 성형 사이클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성형집에 가서도 그 데이터로 사출 성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성형을 하게 되면 사출 리포터 같은 걸 작성을 해요. 그 사출 리포터를 갖고 이렇게 작성한 걸로 다른 만약에 뭐 업체가 바뀐다거나 했을 때는 그거를 사용해서 사출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제품의 승인원을 제작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사출 성형 사이클 타임 이런 눕는 그런 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돼요. 사출 성형 사이클을 대해서. 자, 그러면 금형의 구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이 저런 게 있다. 그런 걸 사출을 만들려고 하면 자, 파팅면이 저렇게 있는 거고요. 파팅면이 있고 코어 캐비티로 나눠집니다. 캐비티 부는 제품이 형상이 있는 부를 캐비티 부라고 하고요. 이때 코어는 이 부분을 코어라고 명칭합니다. 자, 이 부분을 오타가 있네요. 이게 런너예요, 런너. R. 런너. 너무 심각한 오타를 냈는데요. 런너. 런너. 이 부분이 런너고요. 자, 이 부분이 무엇이냐? 금형의 수지가 충진되면 이 레진 수지들이 굳어야 되는데 이 구멍이 무엇이냐면 냉각 채널이에요. 이렇게 구멍이 쭉 뚫려 있는 거예요. 코어 주변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물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물을 돌려서 이 부분 제품들을 냉각을 시켜서 제품을 추출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저 냉각 채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캐비티가 개방이 되면 이젝트 핀으로 제품을 추출을 하는 걸로 제품을 얻을 수 있는 게 사출 성형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출 성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뭐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바로 제품 양산 설계 프로세스, 제품 양산 프로세스 진행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시죠? 없으시면 없다고 한 번만 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양산 프로세서 관련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양산 프로세서. 자, 제품 양산 프로세서가 뭐냐? 자, 제품을 만들려면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죠. 제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이건 제가 예전에 실무에서 일할 때 제품 개발했던 그런 그 헤드셋이고요. 이런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죠. 제품 관련 사항 정리 및 동작 시나리오가 정립이 되어야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다거나, 뭐 블루투스가 들어간다거나, 뭐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은가, 어떤 기능을 하는 제품인가라는 것들을 먼저 기획하시는 분들이 기획을 해야 되겠죠. 제품 기획을 하고 어떻게 하면 뭐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어떤 기능이 있으면 더 좋은 제품이 될 것인가를 기획을 하고 그 기획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부품 사항 및 사양을 결정을 하고 조사하고 수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좀 더 작은 부품, 뭐이 안에 들어가는 뭐 칩이 이만한데 이거보다 더 작고 컴팩트하게 디자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더 작은 부품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을 하고 수배를 해서 작은 부품들을 수배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외관 디자인을 진행을 합니다. 외관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외관 디자인을 진행을 한 거에 대해서 뭐 A안, B안, 뭐 C안, 뭐 많게는 D안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한 후에 디자인 품평회를 하고 디자인 품평에서 A안이 좋다, B안이 좋다, C안이 좋다, D안이 좋다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B안이 결정이 되면 최종 디자인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디자인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럼 외관 디자인을 이제 기구 설계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외관 디자인 데이터를 입수하고 회로 부품 및 스펙을 입수를 해야 돼요. 외관 디자인이 B안이 결정이 됐으면 이 안에 들어가는 PCB는 어떤 거에 어떤 기능들이 있다. 오디오 잭은 어떤 거, 뭐 슬라이드 스위치는 어떤 거, 이런 것들을 다 부품들을 입수를 해서 3D 데이터가 있으면 그 3D 데이터로 받으시면 되고요. 3D 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이런 도면 치수를 이용해서 제품 형상을 3D화로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PCB를 그리고 그 위에 이런 부품들을 얹어서 어떻게 부품들의 위치가 어떻고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회로 부품들은 스펙을 입수하셔서 부품을 그려놓거나 3D 요즘엔 3D 데이터로 많이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로 쪽에 요구하셔서 제품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이게 만약에 없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내부 디테일 설계 진행과 동시에 PCB 설계 도면을 회로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외관 디자인을 받아서 디자인을 모델링을 하고요. 그 모델링된 디자인으로 내부 설계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균일한 살두께. 자, 살두께. 1번, 살두께를 균일하게 하고, 2번, 뭐, 리브나 보스 같은 걸 설계를 하고, 3번, 조립 구조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조립 구조는 후크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볼트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볼트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융착이 있어요. 초음파 융착. 후크 타입으로 하는 경우는 가장 단단하고 견고한 거는 볼팅 타입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후크 타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용척 타입을 하는데, 이거는 용척 타입을 하실 경우에는 제품의 뭐 방수나 아니면 AS를 하지 않고 통째로 버린다거나 할 경우에는 상하 케이스를 넣고 그냥 초음파 영척으로 찍 지져서 열리지 않게끔 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두께, 리브, 보스, 조립 구조를 갖는 내부 구조에 있는 것들을 설계를 하고요. 이렇게 설계를 하고요. 이렇게 설계를 다 한 부분을 갖고 내부 기계 설계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안쪽에 PCB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PCB가 들어가면 이 PCB 들어간 부분에 이쪽 부분은 텍트 스위치가 들어갈 거고 이 부분은 뭐 마이크가 들어갈 거고 밑에 쪽은 마이크가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을 PCB를 이렇게 간략하게 기재를 해서 회로 팀에 도면을 넘겨줘야지 회로도 이런 회로 부품들을 설계를 해서 회로 설계를 해서 PCB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 빠지면서 자, 그러면 설계, 도면, 기구 승인 그리고 기구, 회로 다 승인이 나게 되면은 이제 내부 설계들이 다 한 거겠죠. 지금 여기 보면 하우징도 있고 커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설계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회로도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회로 설계도 완료가 됐으면 이제 도면 승인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오케이가 떨어지면 어저께 2일차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목업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워킹 목업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ABS로 가공을 하고, 뭐 PC를 가공하고, 그러면 회로도 PCB가 나오겠죠. 이런 회로 PCB가 나오면 조립을 하고, 조립성 테스트를 1차, 기구물과 회로를 가지고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고 형합성 검토를 하죠. 조립 갖고 형합성 검토를 해서 이렇게 완료를 해보고 제품을 눌러보고 다 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 그 다음에 후가공을 진행을 합니다. 후가공을 진행해서 이 커버를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하얀 색깔 버튼도 이렇게 칠하고 뒤에 뒷부분도 실크 인쇄를 이렇게 실크 인쇄도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제품을 워킹 목업을 완료를 하는 겁니다. 자, 워킹 목업을 완료를 하면 자, 워킹 목업을 완료한 다음에 워킹 목업 제작 품평회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작은 업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삼성이나 뭐 좀 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일본 기업을 기준으로, 마이크가, 다른 분이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다른 분들은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품평회를 진행을 하고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프로세스는, 일본 기업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하고 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가장 FM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워킹 목업 제작을 한 다음에 품평회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뭐 기획팀도 만져볼 수 있고, 뭐 경영지원팀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돌려요. 돌린 다음에 어떻게 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지, 어떤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는지를 뭐 그렇게 품평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 받은 목록을 갖고 기구 설계 도면을 수정을 합니다. 설계 도면을 수정을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PCB를 집어넣고 제품을 조립했더니 PCB 조립했던 부분이 좀 날창날창하고 지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리브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더니 버튼이 잘 눌리지가 않아서 버튼 이쪽을 조금 잘 제거를 해서 데이터를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2차 목업을 진행을 하거나 또 2차 목업을 진행하고 또 품평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목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금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부저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최종 목업 데이터를 가지고 목업을 만들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금형 설계하시는 분들과 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게이트, 바팅 라인 그런 것들을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제품에 금형이 나왔는데 저는 이쪽 부분에 게이트를 넣는 거를 원치 않는데 게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게이트 사상을 했을 경우에 제품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게이트나 파팅 라인 이런 것들은 협의를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처럼 게이트는 핀포인트 게이트로 여기와 여기 두 포인트를 쏘겠다. 아까 핀포인트 게이트 제가 말씀드렸죠? 러너 로코 핀을 위해서 게이트로 위에서 쏘기 때문에 이렇게 홈을 파줘야 된다고 했죠? 여기 홈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게이트 핀포인트를 지정을 한 거고, 파팅 라인. 자, 이 부분은 상하로 뽑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하, 상측, 하측. 이쪽은 언더컷. 여기는 언더컷이기 때문에 코어가 빠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슬라이드 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빨갛게 이것도 슬라이드로 빼기 때문에 나중에 제품을 확인하실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모양으로 제품에 라인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진행을 하시면 나중에 여기 왜 이렇게 라인이 생겼냐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파팅 라인이나 어떤 게이트를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금형 쪽에다 금형 리포트를 달라고 하신 다음에 이 금형 리포트를 확인을 하시고 미팅 후 금형 제작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장 설계 플러스 금형 설계. 자, 금형 이제 아까 미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형을 미팅을 해서 이제 금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금형을 진행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금형을 진행할 때 파팅 라인과 이런 걸 재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미팅을 해서 그럴 때 이제 제품의 완세트를 하려고 만드신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시점에 금형을 스타트하는 시점에 포장 사양을 입수를 해야 됩니다. 뭐 기프트 박스를 사용할 거고 블리스터를 사용해서 이런 형상으로 제품을 포장을 할 거다라는 시안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시안을 받으신 다음 그 시안을 받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포장 도면을 설계를 해야 돼요. 이것들도 다 기구 설계장들이 다 설계를 하는 거예요. 디자이너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설계되어 있는 걸로 목업 진행하는 것처럼 포장 샘플을 제작을 해야 돼요. 자, 이쯤이 되면 금형에서 이제 쭉 금형 설계를 하고 있고 금형 설계 끝나고 금형 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형이 제작이 완료되기 전에 마스터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마스터 확인. 이게 뭐냐면 제품의 이제 그 코어나 캐비티 쪽에 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홈 같은 거를 잠시만요. 제품에 이런 코어 캐비티가 있으면 이런 홈 같은데 엣지나 이런 부분들을 전극을 이용해서 전기적 효과를 이용해서 직직 지져가지고 제품의 면을 엣지나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극 모양을 마스터라고 하는데 이 마스터를 확인하시고 게이트 위치도 다시 한번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의 성형, 색깔 이런 어떤 색깔로 할지 성형 재료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뭐 파란색, 뭐 케이스는 파란색으로 하고 버튼은 빨간색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면 이제 금형이 그 사출 재료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성형을 하겠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형기에 놓고 호포에 그런 그 재료들을 집어넣고 그 녹여서 압으로 그 스프루를 이용해서 런너로 통해서
캐비티 형상화로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장 설계. 포장 설계는 어떻게 하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블리스터 시안을 받아서 이 시안을 받은 걸 갖고 블리스터 그리고 기프트 박스 시안을 받겠죠. 그러면 이렇게 최종 설계를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블리스터는 어떻게 하고 뭐 상측, 그 다음에 하측, 그 다음에 기프트 박스는 이런 형상으로 진행을 하고 이 기프트 박스가 들어가는 카튼 박스도 진행을 하고요. 카튼 박스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카튼 박스를 이 기프트 박스가 들어가는 카튼 박스, 이 카튼 박스가 들어가는 전체적인 카튼 박스를 다시 설계를 해서 대략적인 설계를 완료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도 기재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이벤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지니어 샘플 ES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 ES 뭐 TSS ESS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들은 그 각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선 처음에 시작한다는 거는 금형 트라이, 아까 금형을 스타트를 해서 금형을 진행을 했죠. 금형을 진행을 하면 거의 한 30일?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소요되는 그 시간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금형이 완료가 되면, T0는 트라이 제로라고 해서 금형 업체에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30일 안에 이제 제품을 거의 대부분 한 달 안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금형을 그러니까 T1, T0, T1, T2, T3, 뭐 T4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이제 트라이 1, 트라이 2, 트라이 3 그러니까 사출을 했다 한 번 할 때마다 넘버가 붙는 그런 용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설계를 하거나 양산에 들어가게 되시면. 그러면 이제 T0는 금형 업체에서 한번 뽑아보는 거고 이제 기구 설계자들이 가서 볼 때는 T1부터 참관을 하실 거예요, 아마. T1에 참가를 해서 제품을 이제 뽑아보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 참관하실 때는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걸 원래 작성을 해야 돼요. 뭐 웰드라인이 뭐 몇 군데 있느냐, 수축이 발생했느냐, 뭐 휨 발생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그 성형 트러블 설명드렸던 것들을 쭉 기술을 해서 그런 것들이 많느냐 적으냐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책 작성을 하시고 이제 트라이 1에서 제품들이 쭉 한 개, 두 개, 뭐 어퍼, 로어, 뭐 사이드 버튼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면 이런 거를 이제 사출품을 가져가서 회로 부품하고 같이 나오겠죠. 회로 부품도 이제 같이 진행을 했으니까 회로 부품도 같이 아마 떨어질 거예요. 이 정도에. 그러면 이런 완제품을 가지고 조립을 진행을 하게 돼요. 조립을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은 단순히 기구 설계자가만 하는 거예요. 개발자. 기구 설계, 그리고 회로 설계. 하신 분이 조립을 해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아닌 설계하고 개발한 엔지니어들이 조립하는 단계를 ES 단계, 엔지니어 샘플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조립을 해보고 조립한 걸로 신뢰성, 낙하, 뭐 강도, 동작, 뭐 측정 여러 가지 측정을 해볼 거죠. 그리고 검증을 해보고 NG가 나면 다시 트라이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시 트라이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조립성 검토를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을 엔지니어들이 취합을 해서 설계에 적용을 하고 금형 수정을 들어가야 돼요. 금형 수정을 들어가서 T1에서 진행을 했으니까 T2가 되겠죠? T2로 진행을 또 하는 거예요. T2로 진행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하겠죠? 완제품 조립 검사를 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오케이 떨어지면 트라이 품질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또 NG가 나면 또 다시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들만을 위한 그런 조립 공간인 거예요. ES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무엇이냐?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금형을 3D 데이터를 넘기면 3D 데이터로 금형 가공을 해요. 금형 가공을 하는데 제품의 중요 치수, 이렇게 이 조립 치수나 이렇게 중요 치수들은 이런 중요 치수들을 적어 놓고 사출을 했을 때 이런 치수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공차가 맞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0, 마이너스 0.05다. 플러스 0.05고 마이너스 0이다. 이 치수 공차 내에 들어와야지 제품이 OK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치수가 저는 플러스 0.05 그리고 마이너스 0.05 안을 이런 치수를 줬는데 3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5를 줬는데 치수가 31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NG인 거예요. 근데 30.5가 나오거나 29.5가 나오면 OK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2D를 생성을 하고 이 2D가 생성된 거에 반드시 공차를 기입을 해서 금형 사출물이 나오게 되면 그 사출물의 중요 치수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치수들을 체크를 해놔야지 나중에 다음 단계 나오겠지만 품질팀에서 저런 치수로 나중에 제품을 확인해보고 제품의 치수를 확인해보고 제품 치수가 빠지게 되면 그 부분은 전수 NG가 되는 그런 것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초반에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치수를 일일이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0.7에 섹션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2D를 다 만들어 줍니다. 버튼은 어떻고 각인은 어떻고 지금은 뭐 로고가 있어서 로고는 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치수들을 다 기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금형 사출하는 쪽하고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트러블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2D 도면화를 시켜서 그 도면을 업체에 전달을 해서 이 업체에서 이거를 인지하고 이 치수가 아니면 NG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지만 나중에 제품 양산을 이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사출 프레스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저런 루즈한 치수를 저렇게 주는 거겠죠. 이렇게 치수를 놓고 프레스면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표시를 다 해줘서 업체에서도 이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원도 이렇게 플러스 4.5에 마이너스 0 플러스 0.1까지는 허용하겠다. 그러면 4.6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4.4가 되면 저건 NG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드부예요, 코드부. 이렇게. 코드부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정리를 설계자들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몰딩 치수는 1차 몰딩 치수는 얼마, 2차 몰딩 치수는 얼마. 그리고 이렇게 여기 길게 나와 있는 선을 줄줄줄 말아서 여기에 스트립을 집어넣고 이런 치수로 정확하게 와야지 나중에 조립하거나 포장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2D로 명확하게 해주는 걸 반드시 상지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서브 어셈블리도 헤드셋 서브 조립 단면도도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는 스폰지가 어디 들어가고 스폰지가 첫 번째 들어가고 프레스물이 두 번째 들어가고 그 밑에 스폰지가 들어가고 그 위에 다시 스폰지가 들어가고 가죽으로 씌우고 이런 여기에 또 와이어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기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2D에서 반드시 명기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분해도가 되겠죠. 자, 제품의 헤드셋 부위에 오링이 들어가고 여기 커버가 들어가고서 스크류가 들어가고 여기 오너멘트가 들어가고 하우징이 들어가고 댐퍼가 들어가고 헤드폰이 들어간다. R쪽은 이렇게 들어가고 L쪽은 코드가 들어가고 부싱이 들어가고 뭐 오너멘트가 들어가고 오링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기재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타 부서, 연관 부서와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기입해주는 그런 습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기르시는 게 설계자들이나 뭐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립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조립되고 여기 라인은 이런 치수로 이 치수만큼 길게 조립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기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TSS, 툴링 샘플이 들어가는데, 트라이폼 품질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제작, 이제 ESS, EPS 샘플 제작 EP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때부터는 업체, 그러니까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팀이 들어가서 엔지니어들은 한 발짝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이미 조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조립하는지도 알고 어떤 부품을 어떤 팀을 줘서 조립을 해야지 조립이 잘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조립만 하는 기술팀을 불러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부품 검사 뭐 이런 것들 다 하고요. 샘플을 제작 확인을 하고요. 조립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기술팀들이 조립을 하겠죠. 기술팀들이 조립을 하면서 어느 부분은 어떤 치공구를 사용을 해야 되고, 작업 지도서는 어떻게 치공구를 확인하고, 작업 지도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작업 지도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얘네들이 기술팀에서 작성을 할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조립을 하는데 불편하더라. 그러니 조립을 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그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지그 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작업을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해야지 작업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작업 지도서도 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ESP 샘플을 이제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신뢰성 시험도 실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환경 자료도 제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색 같은 것도 확인을 할 거고요. 품보에서. 그리고 포장품도 같이 조립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때 이제 필요한 게 가납입 사양서를 한번 제출을 할 거예요. 가납입 사양서를 텐타티브 이제 납입 사양서를 만들어서, 이제 업체나 이런 것에 이제 전달을 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포장 다 확인을 했는데 NG가 났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코멘트 넣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런 부분의 보스가 다른 부분의 보스 높이가 너무 높아서 조립하는데 갭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기구 엔지니어나 회계 엔지니어들이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기술 쪽이나 품무 쪽에서 아마 캐치를 할 거예요. 그 엔지니어들은 좀 더 세게 조립을 하면 이 갭이 없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품보드나 이 기술 쪽에서는 그냥 일정한 스트로크로 정확하게 조립을 했을 때 갭이 발생하더라. 이런 건 무조건 NG예요. 그러면 다시 코멘트를 달아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정을 해서 금형 수정을 하면 뭐 T4가 되겠죠? T3까지 아마 했었으면 T4로 진행을 해서 금형 수정하고 다시 뽑아서 부품 검사하고 조립을 해보고 제작 확인을 해보고 색도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NG면 다시 T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OK가 나면 품질 확인회를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구 작성. 이렇게 조립을 하다 보니 이쪽에 스크류를 박으려고 했더니 불편해서 스크류를 못 박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치공구, 지그를 제작을 해서 그 위에 제품을 얹고 커버를 씌우고 나사를 박겠다. 이런 식으로 치공구를 만드는 거예요. 치공구를 만들고 신뢰성. 자, 만들어진 걸 갖고 신뢰성 테스트를 할 거예요.
고온 항습기에 집어넣어서 몇 도로 얼마만큼 시간을 하느냐. 그리고 저 케이블들은 몇 번 구부렸더니 끊어지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치갑 테스트. 뭐 썼을 때 압이 얼마나 나오는 건지. 그런 것들을 몇만 회, 몇 회,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죠. 이렇게 집어넣고 압 치갑 테스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굴곡 테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항온항습기에 집어넣어서 테스트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GS 환경자료도 업체에 확인해서 환경자료를 받아서 품부 쪽에다가 넘겨줘야 돼요. MS, DS 파일도 받아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업체가 아니라 품보나 이런 쪽에서 트러블 시트를 만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중국에서 개발했던 거라서 중국어로 나와 있는데, 이 트러블 시트라고 해서, 이런 시트들을 만들 거예요. 뭐, 어디 보스가 낮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나왔던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부분이 미성형. 지금 여기 미성형이 났죠? 미성형이 나 있고, 여기도 미성형이 나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줘요. 그 기술팀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이벤트 때 개선 대책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쪽에서 이벤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단계에서 적용 예상이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줘야지, 품평회 때 코멘트를 달아줘야지 그쪽에서, 기술 쪽에서 OK가 떨어져야지 다음 단계의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 대책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가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조립하는데 문제가 되니 이 와이어를 이런 식으로 빼서 정리를 하겠다. 코드를 정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책을 넘겨줘야지 그쪽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것도 컬러. 스프레이가 1회CC 했는데 부식 사양을 적용하겠다. 포장 상태가 불량해서 업체와 협의해서 개별 포장으로 입고시키겠다. 이게 포장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포장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찍혀왔기 때문에 품보나 그런 쪽에서 NG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포장으로 폴리백이나 이런 데 집어넣어서 개별 포장으로 입고시킬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대책을 얘기를 한 거고요. 자, TPU 이런 보면 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우는 부분들은 이거는 본드로 붙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PU 재단 변경 개선, 샘플, 고객 컨펌 완료. 고객한테 컨펌을 받아서 OK가 났다. 대책은 고객이 한도로 OK를 했다라고 진행을 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케이스를 집어넣는데 케이스가 씹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금형 수정을 하겠다. 금형 수정을 해서 케이블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커팅을 해서 케이블이 찝히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놓은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원형이기 때문에 약간 좀 흔들림이나 좀 돌아가는 부분이 약간 생겨서 대책으로 첫 번째 몰딩을 이렇게 빨간색, 이 형태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라고 대책을 세운 거예요. 자, 블리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면에 들어가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겠다. 와이어가 꼬여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쪽에 홈을 이렇게 파서 와이어가 안착될 수 있게끔 이런 홈을 줘서 금형 수정을 하겠다라는 대책을 다 일일이 하나씩, 부품 하나하나씩마다 아마 다 이렇게 코멘트가 달릴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러면 엔지니어들은 이런 것들을 다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제품을 양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는 파팅 라인이 울퉁불퉁하게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팅 라인을 확인해서 금형을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OK 진행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ESP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 ESP 단계에 넘어오면 이제 부품을 진행하면서
작업 지시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부품 이제 가승인이 들어갈 거예요. 어떤 부품을 써도 되고, 뭐 이 부품 승인이 나야지 그 부품들을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산 패키지 양산 금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ESP 샘플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샘플을 진행하면서 이제 품질 확인서나 양산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만들겠죠. 품보나 기술팀, 생산 기술팀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품 한도 승인 견본을 작성을 하고 한도 견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납입 사양서를 제출을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작업 지시서 같은 것들도 이제 이런 단계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진짜 이제 양산을 위한 이제 그 PP 단계는 아니지만 거의 양산에 준하는 단계로 이제 가승인이기 때문에 작업 지시서로 한번 라인을 태워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지시서, 이렇게 작업 지시서를 생산 기술에서 만들어요. 이렇게 뭐 코드 와이어가 코드셋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댐퍼를 이렇게 붙이고 이 붙여져 있는 그 헤드셋에 다시 여기에 그 코드를 삽입을 하고 뭐 본디 처리를 하고 와이어로 갖고 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씩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 라인별로 1번 라인은 요거 1번 라인에 요거 1-1 라인은 뭐 이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1-3 라인은 이 작업을 하고 1-4 라인은 이 작업을 하고 이렇게 쭉 라인을 태워서 이렇게 라인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1번, 1-1번, 1-2번, 1-3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2번은 이거를 갖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서 2-1, 2-2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크류는 어떤 스크류를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쪽에 와이어를 어떻게 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라인별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 나와 있는 걸 갖고 다시 스크류를 사용해서 이렇게 박는다. 먼저 저 사출물과 프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커버를 씌워서 커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쭉 라인을 그 조립 라인을 구성을 해서 작업 지시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작업 지시서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포장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포장 라인에 블리스터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블리스터를 열어서 그 블리스터를 1번으로 열고 뭐 2번 뭐 그 필름을 제거하고 3번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 접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헤드 이 이어 쪽에 들어가는 그런 털 모양의 그런 이건 토끼털인데 이런 것들을 폴리백에 싸서 이렇게 준비를 해라. 모양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접는 방법도 하나, 둘 이런 것들도 다 일일이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서 들어있는 뭐라 그러죠?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사용 설명서 같은 것도 접는 방법도 다 기재를 해서 그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완료가 돼야지 이제 프리 프로덕션 샘플 PP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PP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PP가 거의 양산에 준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제품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도 샘플 확인. 이 한도 견본 확인이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 만약에 케이스 어퍼라는 부분을 한도 샘플을 정했어요. 한도 샘플을 정하고 색상 오케이. 그리고 뭐 외관 트러블 뭐 수축이 어떻고 뭐 미성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못 잡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한도 샘플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한도 샘플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업체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를 한다고 하면은 금융업체 하나, 그 다음에 저희 그 개발업체, 한 개, 사출업체 한 개, 그 다음에 후가공업체 한 개. 이렇게 각각 한 개씩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견본세품 확인해봐라.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 하나, 개발업체 하나, 그다음 사출업체 하나, 후가공업체 하나 이런 식으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견본 확인을 하고 납입사양서를 납입사양서 이제 완료가 되면 최종적으로 최전폼을 이제 만들겠죠. 최전폼을 만들어서 검증을 하고 업체에 제출을 하면 업체에서 이제 품질 확인을 하고 전체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업체 품질 확인해서 전체 승인이 떨어지면 부품을 수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품 수배를 할 동안 이제 여기에 뭐 제품이 뭐 10,000개를 사출을 해야 된다면 이럴 때 사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산 이관 완료가 하면 생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이 들어가면 10,000개에 대한 사출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품질을 하고 문제점들을 대응을 하고 조립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양산을 들어가는 단계를 양산 프로세서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너무 빨리 해서 뭐 놓쳐서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채팅 쳐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채팅으로 쳐주셔야 돼요. 좀 힘드시더라도. 네. 아, 그런 스플라인 자율곡선 같은 것들을 갖고서 치수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이렇게 스플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금형에서는 웬만하면 다 맞기는 해요. 근데, 맞기는 하는데, 어느 특정 부위,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립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치수를 해서 체크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 그럴까, 가죽 같은 거를 붙일 때 막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한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업체랑도 그런 것들은 스플라인이나 정알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제품에 뭐 큰 트러블이 있지 않는 이상은 딱 그거를 뭐 갖고서 업체하고 좀 악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제품을 봐서, 어, 개발하는 곳에서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아니면 뭐 수치를 좀 더 줄이자, 뭐 넓히자 이런 것들은 협의를 따로 봐야 되겠죠. 혹시 뭐 질문에 답이 좀 됐나요? 네, 스플라인은 정치수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플라인을 하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굳이 스플라인을 정치수로 할 필요는 없고 딱 떨어지는 치수 그런 것들은 좀 맞추는 게 낫겠죠. 다른 분들은 혹시 뭐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질문사항 없으시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좀 진행을 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